정약용이 제자를 불러 앉히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요즘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벗이 있는데 아무리 마음을 써도 돌아오는 것은 무십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벗이 어려운 일을 겪기에 며칠을 곁에서 도왔는데 돌아서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우습게 이야기하더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찌하였느냐? 더 잘해 주었느냐? 아니면 따졌느냐?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해 주어 보았습니다.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기에 한 번은 서운하다 말했더니 되레 왜 그리 예민하게 구느냐며 진잔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정약용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틀린 것이 아니다. 방향이 틀렸을 뿐이다. 사람은 상대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다. 상대가 서 있는 자리를 보고 움직인다. 그대가 흔들리면 상대는 더 흔들고 그대가 단단히 서 있으면 상대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잡는다. 말로 따지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그대의 태도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깊이 와닿는다.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써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서운하다고 말하면 되레 왜 그러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이런 일이 잦은데 참자니 속이 터지고 말하자니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결국 혼자 삼키게 됩니다. 명절 때 며칠 밤을 새워 음식을 차렸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때 친구 경조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정작 내일에는 바쁘다는 한마디로 끝날 때 그때 올라오는 감정이란 게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 먹먹함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뭔가 싶다가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그 다독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다루는 방식이 어긋나면서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 신호의 방향만 바꿔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싸우지 않고도 내 자리를 세우는 법, 말 한마디 없이 상대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태도의 비밀을 정약용의 지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서운한데 더 잘해주면 상대는 더 함부로 한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와 3년째부터 다니는 사이였던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장도 같이 보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하면 대부분 부탁이었습니다. 병원 갈 때 차 좀 태워달라. 문화센터 접수 좀 대신 해달라. 병원 예약이 겹쳤는데 복지관에 낸 서류 좀 대신 가서 받아달라. 윤 선생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일이 터졌습니다. 윤 선생님이 허리를 다쳐서 명절 장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부탁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요즘 바빠서 어렵겠다.
그 한 마디였습니다. 3년 동안 수십 번을 달려갔는데 딱 한 번 부탁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그 짧은 거절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였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눈물이 나지도 않고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런데 윤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내가 갈비찜을 했는데 좀 갖다 줄까 하고 말한 겁니다. 속으로는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그 친구가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갈비찜을 받아먹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음 주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의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계속 호의를 베풀고 상대가 그것에 보답하지 않는 관계가 반복되면 받는 쪽은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호의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대가 늘 잘해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뇌가 분류해버리는 것입니다. 서운한데 더 잘해주는 것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어떻게 대해도 이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확인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뇌는 이것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한번 저장된 기본값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잘해주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패턴이 굳어지면 상대는 점점 더 거리낌 없이 대하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먼저 지치는 쪽은 언제나 더 애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생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한 발 더 물러서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는데 실은 그 한 발이 상대에게는 한 발 더 밟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만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만만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면 상대는 그 낮춤을 편안함으로 여길 뿐 고마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잃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한쪽이 애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살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둘째, 참다 터뜨리면 관계는 더 나빠진다.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온 배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큰 싸움 없이 살아왔다고 주변에서는 부러워했는데 사실 큰 싸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배 선생님이 매번 삼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해놓으면 고맙다는 말이 없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대뜸 인상부터 쓰고 주말에 어딜 가자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이 먼저였습니다. 배 선생님은 그때마다 속으로 삼켰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삼켰습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에 일이 터졌습니다. 배 선생님이 감기가 심해서 며칠째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저녁을 거르고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차려 먹을 생각도 안 하면서 아픈 아내한테 괜찮으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겁니다. 배 선생님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40년이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밥 차려달라는 눈치를 보이는데 배 선생님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잖아. 나는 당신한테 밥하는 기계야.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고 한 번 터지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아파도 관심도 없으면서 40년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멍한 얼굴로 앉아있더니 이내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그 한마디에 배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참았는데 돌아온 것은 미쳤냐는 소리였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댐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서운함을 계속 쌓아두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기는데 그때 터져나오는 감정은 원래 서운함보다 몇 배나 크게 증폭되어 나옵니다. 문제는 그 증폭된 감정을 받는 상대는 지금 이 순간만 보기 때문에 40년치 맥락을 모른 채 갑자기 왜 저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 폭발하면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낍니다. 아무리 정당한 서운함이라도 한꺼번에 쏟아지면 상대의 뇌는 이것을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공격으로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방어 모드에 들어가는데 방어 모드에 들어간 사람은 상대의 말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크기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대답이 미안해가 아니라 갑자기 왜 이래인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을 품고 오래 견디면 독이 밖으로 나올 때 상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도 함께 상한다. 서운함은 삼키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제때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다. 참는 것도 문제이고 터뜨리는 것도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서운함은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쏟는 것도 아니라 느낀 그 순간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말입니다. 셋째, 서운함을 말로 설명할수록 상대는 방어벽을 세운다. 교회에서 10년 넘게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던 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둘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주방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식사 준비를 했고 봉사가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먼저 가버리는 날이 잦아졌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하루 이틀 뒤에 왔습니다. 오 선생님은 2달을 혼자 끙끙 앓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봉사가 끝난 어느 수요일 오후 카페로 불러내서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나는 너한테 섭섭한 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오 선생님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평소와 다를 거 없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오 선생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카톡 답장도 늦고 봉사 끝나면 먼저 가잖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하자 그 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나도 바쁜 날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야 해. 오 선생님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따지려 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려 한 것뿐인데
돌아온 것은 방어와 역공이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예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로 전달해도 상대의 뇌는 내 잘못했어라는 신호로 먼저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상대는 따진다고 느낍니다. 카톡 답장이 늦었던 날이나 먼저 간 횟수 같은 것들을 꺼내는 순간 대화는 감정 나눔이 아니라 재판이 됩니다. 재판에서 사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변호합니다. 핵심은 서운함을 전달하는 경로가 말이 아니라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의 머리로 들어가고 태도는 상대의 감각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로 들어간 것은 반박할 수 있지만 감각으로 들어간 것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입으로 지적하면 귀는 다치고 마음은 단단해진다. 그러나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가 스스로 자기 허물을 돌아보게 된다. 서운함은 설명하는 순간 힘을 잃고 보여주는 순간 힘을 얻습니다. 넷째, 눈치 보며 맞추는 사람 곁에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남는다. 동네에서 소문난 좋은 사람이었던 임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모임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나서서 웃으며 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임 선생님을 두고 저 사람은 참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선생님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모여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서예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임 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임 선생님은 뭘 부탁해도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해. 근데 가끔 좀 답답하지 않아. 맞아. 본인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임 선생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만만하다는 뜻이었다는 걸 그 순간 알아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사람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눈치를 보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적당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나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결국 눈치 보는 사람 곁에는 눈치를 이용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역설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상대의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그 부탁이 받아들여지면 조금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 사람한테는 뭘 해도 된다는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 지도가 한 번 그려지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는 결국 아무에게도 귀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 이와 멀리 할 이를 가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임 선생님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하는 대신 잠깐 생각해 볼게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작은 변화 같지만 상대에게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 그 신호가 쌓이면 주변 사람의 구성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하던 사람은 불편해서 멀어지고 진심으로 대하던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5째, 서운함을 삼키는 사람은 몸이 먼저 아프다.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던 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사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가까운 만큼 신경 쓰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고 갈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두고 가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내 새끼한테 뭘 바라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며느리한테 서운하다고 티를 내면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질 테니까요. 명절 때 강 선생님이 이틀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혼자 했는데 며느리는 아이만 안고 거실에 앉아 있을 뿐 부엌 쪽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 강 선생님의 몸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는 이상 없다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 강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서운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삼킨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불면증이나 소화불량이나 만성 피로 같은 형태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내 감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돌고 돈다. 몸이 먼저 아프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오래 갇혀 있었다는 뜻이다. 혹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분명 불편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내가 삼키고 있는 서운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서운함 앞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6째, 말 대신 거리를 조절하면 상대가 먼저 돌아본다. 공원 산책 모임에서 5년째 함께 걷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던 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 입구에서 만나 한 바퀴를 돌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 합류하면 문 선생님은 빼놓고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했고 벤치에 앉으면 휴대폰만 보다가 먼저 일어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처음에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가기도 했고 먼저 카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잘해 주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전보다 한 발짝 물러서기로 한 겁니다. 아침 산책은 그대로 나갔지만 그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벤치에서 먼저 일어나면 잡지 않았습니다. 냉랭하게 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페이스대로 걷고 자기 생각대로 쉬고 굳이 그 친구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이틀째까지는 그 친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에 살짝 고개를 갸웃하는 듯했고, 나흘째에 그 친구가 먼저 벤치에 앉으며 오늘 좀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아니 별일 없어 하고 담담하게 답했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친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산책 중에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벤치에서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약과를 사와서 나 요즘 너한테 좀 소홀했지 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대를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 더 잘해주려는 충동도, 따지고 싶은 충동도, 터뜨리고 싶은 충동도 결국 상대를 향한 것입니다. 거리 조절은 그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자리에 있겠다는 결심. 그것이 거리 조절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를 두되 왜 달라졌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는지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협상의 여지로 읽습니다. 설명 없이 담담하게 달라진 태도가 가장 오래가는 신호입니다. 말은 잊히지만 태도는 남거든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지 않는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러설 때 비로소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일곱째, 흔들리지 않는 한마디가 관계의 격을 바꾼다. 헬스장에서 알게 된 3살 위 선배와 2년째 운동을 같이 하는 사이였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끝나면 탈의실에서 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였는데, 그 선배에게는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꼭 한마디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주식을 좀 배워볼까 해요 하면 그 나이에 무슨 주식이야, 괜히 돈만 날려 하고 받았습니다. 손주가 그림 대회에서 상 탔다고 하면 요즘은 다 상이야, 별거 아니야 하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원래 저런 성격이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그 선배를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깎아내릴 텐데 싶으니 입을 열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운동이 끝나고 그 선배가 또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달에 아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사자, 제주도는 이제 바가지만 씌우는데 뭐하러 가 하고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선배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하고 변명을 하거나 맞아요, 뒷사긴 하죠 하고 맞장구를 쳤을 텐데, 그날은 그렇군요 한마디만 하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선배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아 그런가요 하며 넘어가거나 웃으면서 받아주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선배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응 차단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대화에서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저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맞으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돌아오면
뇌가 혼란을 느끼고 자기 행동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서운한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반박을 하거나, 맞장구를 치면 상대는 내 말이 통했구나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반박을 하면 상대는 방어벽을 세우고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짧은 한마디만 하고 침묵하면 상대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통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기 말을 되짚게 됩니다. 담담한 한마디는 나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보이면 상대는 그것을 활용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보이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사람은 조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마디로 따지는 것보다 한 마디 뒤에 침묵이 더 무겁다. 사람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 움직인다.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당장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반박 대신 짧은 한마디와 침묵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도 좋고, 아 그러셨군요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 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8째, 나를 지키는 사람 곁에 진심이 남는다.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온 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봉사, 아파트 분여회, 동창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빠지는 곳 없이 다녔고, 어디를 가든 서 선생님이 빠지면 모임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누가 부르면 달려갔고,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었고, 누가 서운하다 하면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 선생님이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달 동안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고 집에 누워 있으니 연락이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서 선생님은 처음 일주일 동안 전화기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뜨는 것은 택배 알림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려온 건데 정작 내가 쓰러지니까 아무도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들자 허탈함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사이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이 온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진짜로 찾아온 사람이 셋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서예를 배우던 최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가져왔고, 교회에서 만난 송 씨는 틈날 때마다 들러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 민 씨는 전화를 걸어 심심하지 내가 수다나 떨어줄게 하며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서 선생님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십 명을 챙기느라 정작 나를 챙겨주는 이 세 사람한테는 제대로 마음을 쓰지 못했구나. 심리학에서는 관계에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내 주변 사람의 대략 20%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느슨한 연결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80%를 유지하느라 정작 20%에게 쓸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명이 아는 사람보다 1명이 알아주는 사람이 귀하다. 관계의 넓이를 좇지 마라. 관계의 깊이를 지켜라. 나를 지키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내 곁에 누가 진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거두었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킨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참아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참아온 것도 대단한 것이고 관계를 지키려 애쓴 것도 값진 일입니다.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이 찾아오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것은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서운함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더 잘해주는 것도 참고 삼키는 것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말 대신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상대를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라. 자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제는 상대를 위해 애쓰는 만큼 나를 위해서도 한 걸음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서운함이 찾아올 때 오늘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 대신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발짝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돈도 시간도 들지 않지만 이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나처럼 서운함을 혼자 삼키고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관계가 편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처럼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날, 말 한마디가 기다려지는 날, 그때 이 채널을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언제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잡한 인연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곳,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